매주 수요일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오늘 이제 이 국민의힘의 경선 이야기로 좀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3차 대선 경선에 진출할 최종인 김문수, 한동훈 예비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 반탄파 김 후보, 한탄파 한 후보가 2파전을 치르게 됐는데 그 경선 과정 좀 어떻게 보셨는지 질문 드려볼까요? 저는 뭐 국민의힘 경선 과정은 뭐 여러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봉숭아 학당 같은 분위기, 약간 개그감이 조금 넘치는 분위기에 네. 그래서 조금 공당의 어떤 경선 과정이 저렇게 조금 약간 너무 가벼워도 되나? 뭐 이런 고민들. 그 네. 속에서 조금 정책 대결은 정말 간대였고 네네. 오로지 개인에 대한 네거티브들 뭐 이런 것들만 많았고, 특히 홍준표 후보하고 저는 한동훈 후보 간에 네. 그 티키타카식의 정말 그런 것들이 저는 20대 30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비쳤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우려스러웠는데, 안 그래도 그런 결과들 때문에 저는 아마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떨어지지 않았나 뭐 그렇게 예측은 합니다. 약간 뭐 유머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센스 있는 네. 이런 대답이나 답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품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홍하고 한 두 후보 간의 그런 걸 보면은 이건 수준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듣고 보는 사람이 굉장히 좀 언짢아지는 예, 그런 거. 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한동훈 후보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2파전을 치르게 됐는데, 반탄파와 찬탄파 간 새 결집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생각보다는 뭐 50% 2차 경선에서 아예 50% 넘었으면 3차 경선이 없는 건데, 3차 경선이 없는 건데, 저는 뭐 김문수 후보가 아마 1등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압도적인 1등은 아니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3차 경선을 갔을 건데, 3차 경선은 50%를 선거인단에서 뽑고 50%는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뽑는 건데, 저는 국민 경선도 그렇고 저는 그 선거인단 경선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김문수의 조직표 이걸 한동훈 후보가 극복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수 중에서도 뭐 중도 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꽤 많았고요.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기본적으로 아마 국민의힘의 그 지지는 아마 반대하는,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게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방금 우리 차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은 아마 김문수 후보의 승리로 나올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선거인단 투표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서 3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종 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또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또 우리 국민들이 좀 신경 써서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결국은 주제가 찬탄이냐 반탄이냐 하는 게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것보다는 보수 전체를 어떻게 규합하고 이루어 가지고서 다음 정부를 대비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 후보의 그런 입장에서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김 후보나 혹은 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과연 준비를 잘하고 국민들이 볼 때 여야의 대결이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뽑는 그런 선거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약간 우려 속에서 지금 지켜봅니다. 뭐 저도 뭐 조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두 분 다 신출내기라는 점이죠. 그래서 정치에 정말 초년생 같은 분들 둘이서 벌이는 마지막 3차 경선이 국민들에게 어떤 이벤트 효과를 갖고 감동을 줄까, 저는 그게 없을 거다. 그런데 아마 홍준표 후보가 없어졌으니까 지금 우리가 2차 경선 과정에서 봤던 그런 티키타카식의 되게 품격 없는 그런 논의들은 아마 없을 건데, 그럼 그 빈자리를 뭘로 메울 거냐. 결국은 정책 대결로 메워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김문수 후보는 그걸 절대 정책 대결로 메우려고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정확하게 윤석열 탄핵에 대한 내 입장이 뭐냐 이걸 갖고 아마 줄기차게 이야기
이야기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래 그러면 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민주당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내고 정책 대결을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줘야 되는데 그런 여지들은 아마 제대로 나오진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가 대결을 할 때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최종 내가 확정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 이 무대가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대선으로 나가는 전초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센스까지 있을까 한번 보죠. 네. 그러니까 예. 진짜 길게 보고 여기서 자기들의 정치는 좋은 길게 모습들을 보는 좀 많이 거거든요. 네.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 이 결과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뭐 크게 의미 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일단 뭐 그래도 한번 항상 드려보면 있는 질문이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김문수 후보가 약간은 조금 압도적인 차로 이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문수 후보가 저는 홍준표 후보를 뭐 이렇게 앞설 수 있었다는 저는 원래는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좀 앞서갈 거다.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이 그래도 김문수 후보는 너무 중도 확장력이 없고 홍준표 후보는 오히려 2030 세대들한테 좀 어필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주 노련미도 있고 대선 후보를 벌써 두 번째 하고 있는 거니까 좀 그 선택을 할 거다라고 봤는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네네네. 저는 국민의힘의 진윤 계열에서 일사불란한 저는 오더가 내려갔을 가능성이 많다. 결국은 김문수 후보는 제가 볼 때는 페이스키퍼고 네. 그분이 결국은 당의 경선을 통과해서 마지막으로 있는 후보단이라고 하죠. 한덕수 후보의 후보단이라 과정에서 뭔가 만들려고 하는 깜짝 소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저는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의 선거인단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후보들 모두 그 사실을 아마 명백히 인지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차주께 짚어주셨는데요. 결국 이 마지막에 가는 거는 한 후보와의 단일화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여지를 많이 남기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예. 한 후보는 거기에 대하여서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변수가 된다는 거죠. 네. 예. 이어서 홍준표 후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이번 대선에서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계 은퇴 의사를 굳힌 듯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 다운 선택이었다. 그분은 절대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가 완전히 대극에 있는 스타일을 보여준 거죠. 난 죽어도 그 밑으로 한신처럼 가랑이 사이로 기어들지 않겠다.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저는 홍준표 후보한테 모든 홍준표 후보의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그런 저는 그런 마지막 깔끔한 정리를 했다라고 예. 봅니다. 그런데 그 깔끔한 정리라고 하는 게 본인의 어떤 성정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볼 때 홍준표 후보는 여기서 더 나가서 정치를 더 하겠다고 하면 아마 오세훈 시장 꼴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명태균 씨의 어떤 좌표로 설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벌써 이제 명태균 씨가 홍준표한테는 난 관심 없어. 나는 오로지 오세훈만 공격할 거야 이런 사인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면 정계를 은퇴하는 게 자기 몸도 보호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정치를 하고 물러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아쉽다, 잘했다 이런 예. 부분이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풍우나 네. 예, 시대와 어떤 걸 잘 만나가지고 네. 떠올랐던 그런 분이고 물론 본인 마음으로야 더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겠지만 국민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번 결정이 났다고 봅니다. 저는 좀 아쉬워요. 사실 홍준표 후보는 제가 볼 때 대중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엄청난 흡인력을 갖고 있으신 분인데 네. 자기 컨트롤을 못하는 것 때문에 즉 홍적홍이라고 하는 예. 홍해정은 홍이다. 이것 때문에 저는 결국은 정대 은퇴까지 하는 이런 쓸쓸함을 맛보시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왜 그걸 컨트롤 못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인들이 반면교사죠. 본인이 그게 이렇게 위트를 날리고 하는 게 장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만 소위 말하는 꼰대 스타일이었어요. 마지막에 보인 모습이 그런 게 본인에게 독이 되었던 그게 2030에 네. 제가 어떤 관심을 확 네. 막 분산시키고 저게 뭐냐 이거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머로 하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게 좀 안 먹히는 안 먹히는 유머였다 거죠. 뭐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30년간의 그 정치 생활을 좀 한번 이렇게 좀 살짝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말씀을 저는 남기고 모래시계 싶으세요? 검사. 그것만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래시계 검사였으면 그 모래시계 검사에 맞는 일관된 행보를 조금 해주셨으면 저 불의 앞에서는 정말 그냥 분연히 일어서고 권력 앞에서
그런 것들을 안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자기 태도도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권력 앞에서 결국은 모래시계 검사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이런 역정들을 보였던 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좀 아쉽고 특히 진조의료원 이렇게 없애고 그다음에 대구시장 갔어도 뭐 박정희 동상 세운 그런 어떤 논쟁들도 있고 스스로 논쟁거리를 굉장히 만들어내고 대구시 공무원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다고.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과정이 결국은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정말 미미하리라는 그런 식으로 끝났다. 예, 정치인들이 자기 처음 시작했을 때 초심을 잘 지키면 좋겠어요. 예. 반면교사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막 모든 게 변하니까 사람들이 정치인은 좀 한결같고 처음에 보여줬던 모습을 좀 일관되게 보여주고 그래도 다른 게 변해도 이 사람들은 그대로 있구나 좀 이런 거를 기대하는데 그걸 지키는 정치인이 참 잘 없다.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게 참 어렵긴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이런 와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일쯤 사의를 표명하고 모레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것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후보의 몸은 이미 한덕수 후보의 몸이 아니라 예. 그의 부인의 몸이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실은 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싫더라도 저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덕수 후보 개인의 어떤 성정상으로 보면 이렇게 거의 판이 이미 정리되어 나가는 판에 네. 자기 몸을 던지실 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변에 엄청난 제가 볼 때는 강권에 가까운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뭐 이분이 사실은 이제 은퇴하고 나면 뭘 하시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마지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한번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아마 한덕수 후보 스스로도 알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판을 뒤집기는 어렵다. 결국은 이제 김문수 후보로부터 제가 볼 때는 거의 그거에 가까운 양보에 가까운 아마 그런 단일 후보로 아마 저는 그 한덕수 후보가 가지 않을까 싶지만 뭐 그런 것들이라도 저는 영광만 남아 있는 건 아니고 영광뿐인 상처뿐인 영광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평생을 관료로 이렇게 예. 관료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세라고 하는 거는 정치인하고 너무 다릅니다. 다르고 어쨌든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본인을 선택해주고 본인이 몸담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충성하고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정치인이 아니라 관료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무총리라고 하는 대통령 다음 자리 간 사람으로서 그래서 아마 지금 그리고 또 이제 그 부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굉장히 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얼굴 색깔을 변하지 않으면서 어떤 중심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김문수 아마 후보보다는 한 후보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될 거다. 저는 근데 한덕수 후보, 조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조금 걸리는 부분은 한덕수 후보가 충성심이 있어서 저는 그 길을 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충성심이 없다는 걸 노무현 대통령을 팽할 때 그때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돌아가신 분의 그 국장 과정에 참여도 안 하신 분이에요. 이름 올리는 것도 거부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분을 충성의 아이콘으로 저희를 포장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래서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과 또 한 번의 단일화 과정을 좀 거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제 또 이 와중에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도 대선 출마 뜻을 좀 밝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이것도 좀 한번 살짝 짚어볼까요? 뭐 이분은 이제 한편에서는 뭐 어떤 뭐 시쳇말로 낙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은행나무에서 가을이 돼서 낙엽이 떨어지는 과정. 그래서 아직 땅에 닿기 전에 마지막으로 뭔가 추력력을 만들어서 날아올 높은 그런 마음이 조금 있으신 거 아닌가. 그런데 그분도 아실 겁니다. 아마 자기가 결국은 그냥 국민의힘의 어떤 빅텐트의 그냥 불쏘시개 정도로 사그라들 거다. 이거 아시면서도 가시는 길인데 저는 굳이 아시면서도 가야 될까? 왜 국무총리까지는 하고 한때 지금 야당의 어떤 민주당의 대표까지 하신 분이 마지막으로 그런 모습으로 사라지는 거는 저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정치 인생을 마감을 할 생각이라면 저는 이런 방식으로 마감하는 거는 이낙연답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좀 작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그 이낙연 쪽에 서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 이제 지선과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도 이제 이낙연 쪽이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어떤 요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민주당의 주류에서는 떨어져 있는데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부분은 그래도 해야만이 본인들의 자리가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고려도 이낙연 대표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낙연
이낙연 고문이 대선 출마를 할 경우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대행 그리고 이낙연 고문 요래 3자 후보 단일화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뭐 3자 경선으로 3자 단일화로 가는 각이 가장 빅텐트에 어울리는 각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아마 저는 두 분은 아마 가실 거고요. 당연히 한덕수 후보하고 뭐 누가 되든 김문수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갈 건데 한동훈 후보는 절대 안 갈 거고요. 그렇게 갈 건데 저는 거기에 이낙연 후보가 끝까지 들어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옆에서 있는 지지 세력의 어떤 그런 압박도 있겠지만 본인이 결국은 뭐 그런 쓸쓸한 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운명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고민은 더 하시지 않을까. 그렇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 빅텐트의 큰 포장 안에 아마 들어가서 좀 그래도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가지고 거기에 경쟁되는 곳에 가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상상은 잘 되질 않습니다. 근데 뭐 그 제가 그분하고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분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야 그런 게 가능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네. 자, 또 짚어볼 부분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저는 근데 예상했던 대로 된 거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아마 그만한 내용으로 기록을 남기면서 나오신 건데 저는 헌법재판관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이 기업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느꼈던 거는 87년 체제를 갖고 있는 이 10차 헌법, 9차 개헌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10차 헌법이 생각보다는 조금 좋은 체제였다. 결국 민주적인 절차들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지켜낼 수 있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 권한대행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어떤 불합리한 걸 막기가 좀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결국은 마지막까지 확인시켜주는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헌법 체제가 어느 정도 강구하고 이 헌법을 굳이 고칠 필요가 있냐 이런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 권한대행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의 한계 그 지위와 직무 사이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명백한 저는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걸 저는 다시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앞으로 정말 불가피하게 어떤 사고나 이런 것에 의하여서 대행 체제가 성립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과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대행 체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다가 민생 문제에다가 외교 문제에다가 안보 문제에다가 이런 경우는 다시는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번 대행 체제가 보여주는 그런 교훈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우리 국민들도 선택을 해 나가실 때 앞으로 다시는 불안정한 체제가 안 되게끔 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이 국민들의 투표가 정말 중요하고 투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표를 하기까지 정말 꼼꼼하게 지켜보고 따져보고 나서 좀 이런 일이 또 없도록 지금까지 본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런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 성향이 그래 아니면은 지금까지 그랬어 이게 아니라 누가 제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지켜 나가고 미래를 밝혀 나갈 거냐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이익적인 또 국가 이익적인 그런 기준이 이번 투표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냥 간단합니다. 누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해주고 안 시끄럽게 하냐 이것만 보시면 아마 가장 중요한 그게 진짜 어려운 거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투표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게 이제 그래서 느껴집니다. 가셔야 돼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뭐 투표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가서 눈만 감지 않고 찍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될까요? 그러니까 또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또 이게 또 국무총리가 아니라 또 부총리, 경제부총리가 또 맡고 하는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아마 대부분의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럴 겁니다.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마무리되고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정말 이건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들에게 선물하는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환장대 파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두 번씩이나 다시 돌아옵니까? 다시 돌아오죠. 이게 정말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아마도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양은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다시 나의 대통령 놀이에 또 시즌이 왔어. 그래서 아마 남은 한 3, 4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 놀이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통령 놀이가 도가 지나치면 심각해진다. 그리고 그 도가 지나쳐서 우리가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트럼프와의 협상 그리고 국익과 관계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순간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권한대행 끝나고 나서 네. 새 정부가 들었을 때 명백히 명징하게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 차 교수께서 트럼프 정부 얘기를 예. 했는데요. 이게 대한민국 국익이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한국의 상황 조금 있으면 대통령이 새로 뽑히니까 거기에 가서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외교적인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거죠. 본인이 덤벼들기보다는. 예, 명심해야 되는 것은 국민의 70%가량이 네. 명백히 한덕수 군한대행이 미국과 협상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계세요. 그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좀 짚어봤고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전 대표가 최종 선출이 됐고 네 차례 순회 경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90% 전후의 득표율을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대명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 좀 한번 짚어볼까요? 저는 뭐 의대명으로 가고 구대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를 네. 저는 그 후보 수락 연설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후보 수락 연설이 정말 완벽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 완벽한 그런 건 없죠. 그렇지만 저는 정말 담아야 될 내용, 말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말하지 않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절제되고 좀 컴팩트한 네. 그런 그 후보 수락 연설을 보면서 결국은 뭐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저는 민주당 안에서도 엄청나게 있죠. 네. 지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는 후보로서의 능력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현재 나아가고 있는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점에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지켜봤던 그런 노선하고는 좀 상쇄되는 부분도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당에 대한 장악력이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정치입니다. 어떻게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서도 본인 지금까지 약속해 왔던 것들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설득할 필요가 있죠. 저는 이 지금 후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 스텝들이 보인다는 거죠. 원래 저는 예. 처음에 나와서 중도 보수화 가겠다고 했을 때 저건 그래 립서비스일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 보수화로 가는 과정에서 인적인 통합을 해나가는 굉장히 빠른 과정. 윤여준 전 장관을 선대위원장으로 보신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경북 도당에 있는 국민의힘의 경북 도당의 인사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영입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결국 그런 말씀을 지켜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윤여준 이분을 선대에 들인 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왜 그러냐면 제 기억에 제가 정치학 교수 처음 시작할 때 윤여준이라고 하는 분이 이회창 당시 후보의 책사였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당선이 안 됐지만, 그러니까 윤여준이라고 하는 분이 보수 쪽에 가장 뚜렷한 책사였다라고 하는 분이고 연세도 많잖아요. 예. 그런 분을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사실이죠. 네. 좀 뭐 그것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고 보수 진영에서 활동을 해왔던 고노을 전 의원은 대구 경북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걸로 지금 전해져 있는데 이런 거 지금 뭐 통합 행보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완전히 적극적인 통합 행보인데 저는 이 통합 행보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인물 하나 정도를 지금 물색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이 뭐 가능하다면 저는 유승민 전 대표 정도를 이재명 대표 옆에 앉히는 순간 저는 완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마 그 작업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중도 보수화의 방점을 마지막에 찍기 위해서는 유승민 대표를 상고 초려 저는 19 초려를 해서라도 옆에 모시는 게 맞다. 그리고 자기 정부에서 어느 일정한 유승민 대표가 잘할 수 있는 어느 일정한 역할들을 조금 요청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아마 국민들에게 마지막 감동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실용 노선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한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긴 하죠. 예, 이런 와중에 대법원은 어제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고심의 쟁점은 뭐로 보십니까? 저는 쟁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 돌아가신 김문기 그분하고 이재명 대표가 잘 알고 골프를 쳤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상고심 그러니까 2심에서 고법에서 제대로 분리적으로 판단을 했냐 이걸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어떤 정부의 압박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냐 이 부분인데 저는 백현동 부지 건은 이미 다 결론이 난 겁니다. 앞에 아마 한 부분 김문기 골프를 알았냐 이 인지에 관한 관점 이 쟁점인데 이 쟁점은 제가 볼 때 12명의 재판관이 전원으로 저는 아마도 이거는 무죄가 맞다. 제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12대 0의 전원 일치 합의 판정에 의한 공소
그러니까 상고기가 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환송이 되더라도 선거와 또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파기환송하기는 굉장히 네. 어렵다. 왜냐하면 네. 지금 실질적인 심리는 뭐 형식상의 심리는 2번 있었지만 실질적인 심리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 중도한 이 대통령 후보의 유무죄를 가리는데 심리 한 번 하고 파기환송을 할 한다. 수는 이거는 없죠. 12명 대법관 전원이 사실 지정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는 보여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기각하고 환송 중에서 기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만약에 환송이 된다 할지라도 선거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와도 대선 전국에 좀 그거 전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뭐 조차가 파헤친다. 지금 뭐 저희가 매주 이렇게 수요일마다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고 있는데 네, 뭐 굉장히 좀 반갑고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슈가 있을지 매주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게 좀 한국 정치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조용하지 좋다면 않은. 좋은 거이기도 한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두 분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부산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나쁘지 않은 데에 부산 아침 기온 13도로 시작해가 한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방금도 아침에 방송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건조하고